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양자역 탄생을 축하합니다. 빠라바라빰빰. 드디어 원자의 구조와 원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서가 나온 게 20세기 초였어요. 고전역학에서의 에너지 개념은 연속적인데 이 현상에서 관측하는 거는 띄엄이니까. 닐스 보어가 만든 이론은 도는 궤도가 있을 텐데 어떤 궤도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어가 설명을 하는데 띄엄 하다는 거예요. 띄엄띄엄하다? 아니 왜 퀀텀 점프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요. 좀 더 단단한 양자역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인 거죠. 하이젠베르크는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뭐든지 하나를 잡으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원자가 내는 빛과 에너지 외에 당신이 본 게 뭐 있어. 근데 왜 당신은 자꾸 궤도를 얘기하지? 원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들에만 기반하여. 이 사람의 이론은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냥 숫자들의 표잖아요. 예. 이게 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원자야. 모든 양자 시스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이론을 만든 거고요. 물리학자들은 좀 충격이었겠죠. 이게 완성되고서 이제 한숨 돌릴 때쯤 새로운 사건이 터져요. 정말 나는 이거 진짜 인류 역사에 남을 물리학 역사를 뒤집을 이론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러는데 신나죠? 뭐 근데 갑자기 슈레딩거가 눈물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기성 과학자들은 다 슈레딩거에 박수를 치면서 아 정말 다행이다. 하이젠베르크가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자신이 정말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슈레딩거가 나와버렸어.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막스 보르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편이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이젠베르크가 좀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좀 얘기를. 자문 좀 받아라. 그렇죠.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을 싫어하고 슈레딩거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이론 체계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왜 궤도를 넌 모른다고 하느냐. 궤도를 모를 순 있어. 우리가 지금 물론 못 보지 전자를. 하지만 언젠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설사 지금 전자의 궤도를 볼 수 없다고 한들 그게 전자의 궤도가 없다는 뜻이냐? 궤도를 부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있는데 못 볼 뿐이지. 다 우리 물리학자가 언제나 모든 걸 다 보면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해요. 수많은 우리의 관측은 우리가 실제로 다 확인하지 않지만 일어난다고 믿는 수많은 중간 과정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으면 물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네가 전자의 궤도를 우리가 지금 당장 본 적 없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궤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그런 가정이고 아마도 이론이 더 완벽해진다면 전자의 궤도를 알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이젠베르크가 예 형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닌데요 그래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하이젠베르크의 성격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제 일단 큰 충격을 받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궤도를 생각하지 말라, 위치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단순히 본 적 없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를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초록에서 툭 던진 그런 가정이 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 아인슈타인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거예요. 아예 증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궤도 자체를 아예 그냥 아무도 얘기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이 핵력학 논문을 낼 때 그 전자의 궤도 같은 거는 우리가 못 보니까 없는 걸로 치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핵력학이라고 하는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치자라고 하는 말이 가진 무게감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전제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전자궤도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애초에 큰 걸 시작을 했는데 슈레딩거 나타나면서 오히려 자기도 이제 과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와서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하이젠베르크에게 또 약간 불리한 새로운 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안개상자라는 게 있어요. 안개상자. 안개상자. 안개상자는 말 그대로 이제 안에 안개를 넣어둔 건데 이 안개 속을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지나가면 그러면 그 궤적이 남게 되거든요. 네네네. 지나간 입자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행기가 확 지나갈 때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맞아요. 전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수소에서 도는 게 전자잖아요. 바로 그 녀석이 빠르게 그러니까 이걸 떼내서 빠르게 쏘면은 베타선이 되는데요. 이 녀석이 안개상자를 지나갈 때 역시 선을 쫙 남겨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전자의 궤도 아니야? 이게 전자의 궤도다. 전자의 궤도 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개상자를 통해서 지나가는 전자가 뭔가 선을 남기는데 그 전자가 지나간 궤적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는 뭐 원칙적으로 무슨 뭐 못 본다고 그랬는데 안개상자는 전자의 궤적을 보여주잖아.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보이네. 보이네. 형님 전자궤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전자를 본 적 없다 그랬는데 적어도 네. 안개상자를 지나는 전자는 볼 수 자신을 있다. 보여준 거죠. 안개상자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막 먼지가 가득한 창고에 햇빛이 들어가면 경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예요. 저희가 엄청 고농도로 수증기나 알코올을 채워두면 네. 그것처럼 과포화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충격이 가해지면 그 부분들에서 물방울들이 생겨요. 그럼 전자가 지나가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데인데 전자가 지나간 길이 아까 예시로 든 그 비행기 지나가면 뒤에 남는 것처럼 예. 선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상자에서도 베타선을 본다는 게 전자가 지나가는 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자가 부딪힌 장소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하이젠베르크가 정말 위대한 게 이제 이쯤 되면 사실 보통 자기 이론을 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 불리하니까 심지어 뭐 자기 빼고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궤적도.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 안개상자의 궤적은 정확히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자가 지나가는 그걸 그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전자가 어딘가 건드리고 부딪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효과들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딪히고 이럴 때 전자는 과연 부딪힌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속도와 위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까? 부딪혔으니까 약간 교란될 거 아니에요. 꺾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전자의 궤도 그 자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전자가 여기 있다고 하고 얘를 직접 내가 빗으로 때려서 한번 봐보자. 예. 볼 수 있는지. 예. 그러면 빗으로 때렸을 때 튕겨나오는 빛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컵을 본다는 것은 이 조명에서 나온 빛이 이 컵에 맞고 이 컵의 원자가 이 빛과 반응을 한 다음에 사방으로 빛을 찬란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내 눈으로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게 망막을 때리면 내가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컵의 위치는 이 모습은 위치는 과연 컵이 가진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전자일 때도 그럴까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질량도 작고 그렇잖아요. 근데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빛도 공 같은 존재라는 건데요. 이게 공이라면 얘를 퉁 때리고 튕겨 나올 때 얘도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큰 물체는 빛에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 변화가 없지만 이런 작은 입자들은 알갱이들은 그 빛에 맞는 것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충격이 건데요. 있을 수 있다. 예. 만약 그 충격이 진짜로 있다면 네. 이게 전자라고 할까요? 이게 전자라고 하면은 이게 빛이에요? 그럼 빛이 날라와서 때리면 그러면 이제 일로 튕겨올 텐데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구나 하겠지만 맞는 순간 전자는 튕겨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겠구나. 아니죠. 여기 없죠. 그럼 어디 있지? 그러면 또 있나? 봤더니 없어요. 어디 갔지? 그러면 여기 있나? 그래서 또 빛을 쏴요. 또 튕겨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을까요? 또 맞는 순간 또 딴 데로 갔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빛으로 물체를 본다면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는 한
그 물체에 맞는 순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영향을 주지 않고 보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빛이 빛이 아니면 그나마 상대에게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에요. 예. 빛조차도 전자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드디어 본인이 찾던 답을 찾은 거죠. 즉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두 번째 업적이 나오게 되는데, 야, 업적이 또 하나 그래서 나오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그게 결국은 이 양자역학의 해석을 만드는 주축이 돼요. 그래서 궤도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궤도나 나아가 정확한 속도 이런 기본적인 물리량들에 대해서 관측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 하면 빛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관측이 제대로 어렵다. 그렇죠. 라는 거에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그러면 내게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으므로 네.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위치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이 비유에서 이렇게 튕겨왔다면 정확히 여기는 아니겠지만 뭐 이 정도에 그 근처에 있었다는 뭐 있을 뜻일 수 있고, 테니까 예.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확 정도만 갖고 알 수 있을 뿐 완벽한 정확도를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새로운 법칙을 찾게 됩니다. 거기 그냥 그쯤에 있을 것 같다라는 위치 정도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만 네. 궤도는 아예 파악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아까는 궤도 자체가 마치 없다는 식으로 없다는 걸 얘기했고요.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궤도를 우리가 알려고 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불확정성 원리가 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원래 불확정성 원리의 형태는 위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러니까 위치가?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지만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치의 불확실성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속도라고 할게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가 속도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그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예를 들어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속도가 더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또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위치하고 속도를 동시에 측정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자의 궤도랑.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그 뉴턴 역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로켓이라 그러면 로켓가 여기서 쐈을 때 네.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쏘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속도, 쏘는지를 그렇죠.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는 아는데 시속 100으로 쏠 텐데 위치를 몰라. 그러면 위치를 모르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위치를 안다고 해도 네. 속도를 모르면 뭐 세게 쏠지 네가 쏠지 알 수 없으면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뉴턴 역학은 본질적으로 반드시 초기 조건 두 개의 물리량을 알아야지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물리량이 바로 위치와 속도.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이야기해주는 바는 그 두 가지 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의 미래를 알 수 없죠.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어 본질적으로.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확률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궤도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궤도를 안다는 게 미래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갈지를 안다는 것이 미래를 안다는 뜻인데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 헷갈린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얼핏 보면은 동시에 이렇게 하면은 위치 운전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결국은 안 돼요. 사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라고 제안을 많이 했었고요. 그걸 전부 다 안 된다는 걸 보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도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거 성공하시면 논문을 쓰면 그 노벨상 받거나. 노벨상 맞죠? 사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그 이제 대학원에 가면 배우는 건데 물리학과에서는 그러니까 뉴턴 역학과 굉장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양자역학과 뉴턴 역학은 모양이 다르지만 당연히 연결돼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고전역학에서 출발해서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전역학을 어떻게 하면은 양자까지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 하이젠베르크도. 근데 끌고 올 때 물론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같을 테니까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져올 때 중간에 갑자기 하나의 가정을 탁 집어넣어야 돼요. 단 하나의 가정을 딱 집어넣으면은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으로 바뀌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야만 가능하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불확정성 원리가 행렬역학에서 나와요. 행렬역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바로 이 물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원칙적으로 측정한 그 물리량들이 행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인데요. 행렬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물리량과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1m가 있고 2m가 있으면은 1m 곱하기 2m, 즉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2라고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그 값이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가 보통 쓰는 물리량들의 특징이에요. 질량도 그렇고 전하량도 그렇고 다 숫자를 곱할 때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행렬이란 것은 놀랍게도 곱하기의 순서를 바꾸면 같지 않아요.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어서 A 곱하기 B를 한 거하고 B 곱하기 A를 한 것이 값이 다르다. 달라요. 다른 행렬이 돼요. 또 네.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지 않다는 것이 행렬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인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은 위치나 속도 이런 게 다 행렬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이 위치와 속도가 각각 행렬이라서 이 두 개의 곱이 같지 않아요. 이게 곱하기의 순서를 바꿨을 때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이 쭉 수학적으로 유도를 하면 결국 그 물리량에는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수학으로. 너무 심오하다. 갑자기 머리 터질 것 같아. 당근 드릴까요? 이제 어느 정도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단단히 준비를 했겠죠. 아인슈타인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후에 보어를 왠지 좀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이젠베르크가. 당연히 찾아가죠. 인정받으려고요. 그럼요. 네, 갔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발견한 다음에 정말 만세를 불렀겠죠. 네. 정말 이제 자기 이론을 방어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호를 찾아갔고요. 네. 보호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했겠죠. 네. 근데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상냥한 보호 씨가 왜냐하면 보호도 그 중간에 놀지 않고 당연히 이제 뭔가를 이 준비를 문제를 했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네.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상태였어요. 근데 보호의 답은 하이젠베르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호의 답을 우리가 오늘날 상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성질을 언제나 자연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 개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라는 건데요. 네. 하이젠베르크가 가서 이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상보성이네 그런 거죠. 내 거네. 위치와 운동량이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런 거야. 근데 듣다 보니 좀 내가 불안한데, 그러면서 상보성에 따르면 어떤 물리 이론을 입자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만들 때 파동으로만 해서도 안 파동만 해서 안 되고 이 두 개를 다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네. 자네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 파동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파동에 대한 연속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네는 너무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또 공격당하네. 그러니까 상보성의 일부이라는 말도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상보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논문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다정하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거 알잖아요.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작은 욕하는 게 그게 더 그게 많이 돼요. 그잖아요. 아니, 근데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굉장히 아마 이렇게 젠틀하고 젠틀하게 얘기했을 건데, 했겠지만. 하이젠베르크가 좀 성격이 원래 자주 욱하는 100% 인정받기를 것이, 원했는데. 아마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자존심은 상했네요. 많이 상했겠어요. 많이 상해서 한동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요? 결국은 다시 이제 화해해요? 화해를 합니다. 당연히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죠. 거기 가죠. 솔베이로 가는 거죠. 여기는 종착점이에요. 약간 양자역학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그 선배들에게 이제 이 또 다른 새로운 신진들이 진짜 양자역학으로 그냥 뺨 싸다고 날리잖아요. 지식의 뺨 싸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대판 붙고. 솔베이 회의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예. 막 현장에서 막 멱살 잡고 싸웠어. 아 그런 건 아니겠. 아 그런 건 아니죠. 알죠. 그런 예. 오해가 좀. 근데 이 아인슈타인도 왜 하필 불확정성 원리를 그렇게 공격했을까?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왜 불확정성 원리를 공격하냐?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가정들, 왜 그런 가정이 필요한가, 왜 궤도가 필요 없는가, 그걸 추적하다 보니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수학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니 결국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은 불확정성 원리. 원리가.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아인슈타인은 아마도 이 불확정성 원리를 내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양자역학을 좀 큰 약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호 하이젠베르크 일당들의 이론을 결국 추적해 보면은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단 하나의 중요한 가정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공격이 집중됩니다. 근데 다 막아내죠. 그 공격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저 이론 체계가 굉장히 단단하고 믿을만하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웬만하면 좀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과학에 대한 어떤 굳은 믿음이 있었길래 그 물리학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물리 시스템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는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은 미래가 결정돼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하나가 결정돼 있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고 달려가고 있고. 물리는 이것을 계속 예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 아까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면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뜻이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건데 이게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없었던 거죠.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우리는 미래가 정해져 있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좀 열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거 하지 네. 않는다. 근데 사실 신 얘기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과학자들한테는요. 그렇죠. 신을 일단 갖다 끌어들이면 아니, 네가 친 뭐 거야. 수학으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실험 데이터로 보여줘야지 신 이러는 순간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거죠. 주사위 놀이가 아니라 신이 핵심이었네요. 그럼 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도 미래는 정해져 있고 그게 우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신은 주사위 던집니다. 어쨌건 저기 뭐 하이젠베르크도 디펜스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이제 맞아요. 뻗어 나간 거고 이 불확정성 원리를 두고 이제 그렇게 반발들이 좀 많았는데 과학자들은 왜 하이젠베르크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솔베이 회의에서 멋있게 뭐 답변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요. 네, 그렇죠. 사실 과학은 실험이에요. 그렇죠. 실험 결과와 이론이 맞으면 증명해야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인슈타인이고 무슨 뭐가 어쩌고 결정론이고 비결정론이고 필요 없어요. 이게 모든 그 이론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 모든 실험들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네. 과학자들은 뭐 한치의 그런 거 없이 그 양자역학이 맞다고 믿게 됩니다. 다 따라가게 돼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뭔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면 마음에도 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처음만 이렇게 저항하지만 좀 써봤더니 좋으면은 금방 있던 거 다 버리고 이게 과학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맞고 이제 이게 단순히 물리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화학자들이 오셔가지고 곧 화학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양자역학만 배우면은 모든 분야의 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아인슈타인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죠. 최대한 빨리 갈아타야 돼 그런 거. 딱딱 잘 떨어지고 아이고 내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네. 아니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막 콜라보도 되고 여기서 갖다 쓸 수 있고 저기서 갖다 쓸 수 있고 편의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지. 저는 오늘 좀 큰 깨달음 얻은 게 보통 새로운 과학 이론이라고 하면 뭔가 설명할 수 없던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새로운 과학 이론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양자역학 그중에서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한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에 대해서 그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소름이 쫙 돋았던 게 고전 역학에서 양자 역학을 넘어갈 때 불확정성 원리 요걸 하나를 딱 넣으면 사실 행렬 역학을 써야 될 당위성도 도출되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말하자면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양자역학에서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사실 100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확정성을 갖고 우주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확률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실험 능력이나 그런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이게 우주의 본질이란 거를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양자 역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좀 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교수님이 정말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양자 역학을 내가 조금은 이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안타깝지만 양자역학의 핵심을 얘기 안 했어요. 야 겉표지만 봤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요? 야 되게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 안 하고 오늘 양자역학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가 근데 이 정도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그 슈레딩거 이야기에서 양자역학의 핵심이 나올 겁니다.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만나러 가는 거죠.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아이고, 자자자자자. 아이고, 옆 칸에도 아유, 빨리 오세요. 계셨네. 이 칸은 또 처음 보잖아요, 그죠?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교수님이 혼자 기다리고 계셨구나. 지금 일주일째 여기 있었어요. 옷도 안 가리고 보세요, 지금. 결국 기다리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양자 역학 탄생 100주년 기념 정말 많은 걸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방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알아듣는 것 마냥 이렇게 하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진행이 아니에요. 자, 벌써 당근을 만지고 있죠. 자, 벌써 지금 당근을 만지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될 때마다 흔들려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당근! 자, 당근! 자, 다들 기억하시죠? 하이젠베르크.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이제 그 제작진께서 네. 데프콘님이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저한테 대놓고 똥멍청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씨는 똑똑해지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정말 핵심만 딱 치러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물리학을 항상 주제로 할 때는 입자와 파동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1920년대 그 물리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요? 그건 아니겠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비벼요? 예,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듯이 오늘은 그 하이젠베르크의 어떤 경쟁 상대로서 슈레딩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들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 방송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나요? 한번 보죠. 엄청 기대됩니다.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이 어려운 분야를 대중적으로 인식을 맞아요. 좋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네. 고양이가 아니라 뭐 슈레딩거의 뭐 지옥 멧돼지였다거나 이랬으면 양자역학 아무도 안 좋아했어. 그러게. 예. 자, 명색이 양자역학인데 이 고양이 나온다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왔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이 나와야 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1920년대. 네. 행렬역학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물리학이 막 태동하려는 바로 그 순간, 슈레딩거라는 또 다른 사람이 행렬역학과 굉장히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주는 그런 새로운 양자역학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 일단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양자 도약이었잖아요. 네. 불연속적인 어떤 변화였는데요. 네. 근데 그게 수많은 물리학자들에게 좀 반감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슈레딩거의 이 새로운 방정식은 그런 도약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연속적인 식을 구한 건데요. 바로 슈레딩거의 방정식인데요. 이것을 구하기까지 일단 가장 중요했던 과정은 전자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전자의 대해서 정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전자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딱딱한 입자, 눈에 입자. 보이진 않지만 예. 실제로 전자총을 쏘면은 바람개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질량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양자역학의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론이 하나 등장하는데 네.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드브로이. 네,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그동안에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봤잖아. 그렇잖아요. 전자가 혹시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아닐까? 아 전자도. 네. 아.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가 파동인가?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아, 그러니까 반대로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거꾸로 입자라고 믿었던 것들이 파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거꾸로 추정을 했고 드브로이가 거기에 대해서 도식화를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슈레딩거는 전자가 파동이라면 파동을 기술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있거든요. 언제나 물리에서는 파동을 기술하는 식들이 있어요. 그 식을 찾아보자. 그걸 찾아서 풀면 그게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식이 아닐까? 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도약 같은 것도 없고요. 네. 물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뭔가 변하는 이런 거니까 네. 여기에는 모두가 정말 싫어했던 하이젠베르크의 그런 불연속 이런 무슨 뭐 불확정성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심플하게 보입니다. 심플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방정식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하이젠베르크 거는 이제 좀 밀려나는 느낌? 당시의 과학자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네. 네, 더 풀기가 편하죠.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서 안달난 어린 아이처럼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쓰인 논문을 읽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이 소식을 알았을 거고 반응이 좋았을 리가 없죠. 안 좋았겠죠. 막 폭발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핵심은 불연속적인 어떤 도약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동 방정식은 얼핏 보더라도 뭔가 연속적으로 뭔가 다 변화하고 불연속이 보이지 않고요. 불확정성도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답이 잘 나오니까 이유를 모르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에 있었겠죠. 아니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일단 좀 슈레딩거 방정식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네. 어떠세요? 아름답네요. 예, 이거는 그죠? 이게 일반 이런 거는 저는 당근 쥐셨어요. 당근 쥐었어요. IH edu 는 2m 뭐 2m. 2m 2m. 2m분의 H2 예 세모 역삼 세모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읽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어떻다는 거지 네, 이게? 일단 뭐 저희가 읽는 방식대로 읽어보면 예. 이게 IH 바, IH 바. 네, 라운드 psi, 라운드 t는 마이너스 우리나라식으로 할게요. 2n분의 h 바 제곱 라플라시안 psi 플러스 v psi거든요. 라이프 샤인? 라플라시안. 라플라- 뭔데 라플라시안. 그게? 이게 삼각형을 읽는 그냥 이름이에요. 예, 아, 그래 이름이에요. 라플라시안. 이게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거죠? 전 몰라요. 생물학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보시면 예. 굉장히 익숙한 네. 익숙한 그 미분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마 이해하실 수 없는 처음 보는 게 이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예, 예. 네, 이게 그리스 문자인데요. 예. 이게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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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사이.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푸사이를 저희가 파동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사이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는 사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파동함수를 네. 설명 좀 해줘요. 파동함수, 파동과 관련된 함수 왜 뭔지. 그러니까 파동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네. 파동이 어떻게 흘러갈 때 네. 옛날에 고전역학에서 네. 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 기술을 하는 거죠. 네. 기술한다. 근데 사실 이 방정식을 만들었던 슈레딩거조차도 네. 파동함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에? 본인이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서 이게 뭘까를 놓고 한동안 시간이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는데요. 파동이란 건 일반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고 물결파는 물이 진동하는 거니까 네. 그럼 얘는 뭐가 진동하는 거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면 뭔가 뭐 매질이 있고 뭐 에너지가 뭐 전파가 되고 막 그런 일반적인 파동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특성으로 전자를 기술할 수 있다고 슈레딩거 믿었던 건가요? 처음에 믿었지만 잘 안 됐던 거죠.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렇게는. 근데 이제 파동이면은 이 파동이라고 쳐요. 그럼 이걸로 이래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파동함수의 파동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은 정말로 무언가 진동한다기보다는 확률, 전자가 어디 갈지, 어디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전자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 갑자기 확률이 왜 나오냐면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미래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결정할 수 없다면은 그냥 모르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주만 사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리에게 주었던 정보는 이것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갈지에 대한 확률을 줬던 거고요. 확률을. 네, 사실 행렬역학도 확률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행렬역학에서도 문제를 풀면 최종적으로 이제 상태가 얻어지는데 거기서 벡터라 그래요. 상태 벡터가 얻어지는데 그게 확률을 줘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확률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근데 확률이라는 게 솔직히 100%가 아닌 이상에는 불확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확률이라는 것이 전자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포를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 모르더라도 모르는 거에도 뭔가 질이 다른 거죠. 여기 그렇죠. 모르는 상태가 다른 거죠. 완전히 모르는 거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이 전체적으로 전혀 몰라 이럴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모르지만 주로 여기 있을 거야. 맥을 짚는다는 여기 거죠. 90% 있고 나머지는 10% 정도밖에 확률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지면 시간에 따라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치가 아닐 뿐 에너지나 상태는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에서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생각하는 위치나 속도가 더 자연스러운 물리량 아닌가? 이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고, 이 우주가 보기에는 파동 함수가 더 보편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인 거죠. 그거 입장에서 우주는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위치와 속도를 결정하지 않고 파동 함수를 결정하는 형태로 결정론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지금 시작이 사실은 전자를 파동으로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가 파동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죠. 사실 슈레딩거의 이론이 승승장구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은 슈레딩거의 이론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전자가 파동같이 행동하는 건 맞지만 전자는 입자예요. 그렇죠. 분명히 입자예요. 왜냐하면 전자를 쏘면 바람갭이 돌아가고 안개상자 얘기했잖아요. 전자가 지나갈 때 보면 선처럼 싹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전자는 입자가 맞거든요.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인 전자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파동성을 가질지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보어가 네 이론에는 파동성이 없어 공격했지만, 거꾸로 슈레딩거는 그 이론이 파동으로선 괜찮았지만 이게 왜 입자를 설명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자, 아까 파동을 생각해 보면 파동이 막 이렇게 막 퍼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울렁울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전자는 여기 많이 있거나 여기 없거나 있거나 이 전체에 있긴 한데 여기저기 다른 확률로 존재하는데, 막상 내가 전자가 어디 있지? 그리고 빛을 콱 쬐면은 어딘가 있거든요.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전체 퍼져 있던
전자가 갑자기 이제 여기에만 있게 됐는데 그러면 파동이 이만하게 됐나?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지 퍼져 있던 파동이 내가 막상 보면 전자는 입자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만한 파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동의 붕괴라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파동의 붕괴. 제가 얘기했지만 잘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쓰는 수법은 어려운 단어를 어려운 용어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지난번엔 도약이었고 이번엔 붕괴인 거예요? 이번에 컬랩스, 영어로도 컬랩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빛을 의미냐면은 쬐면은 네, 어. 우리가 보통 파동 함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자가 이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라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완만한 산처럼 이렇게 둔덕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보는데 전자가 있을 때 확률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딱 쏴서 전자가 여기 있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산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딱 100%의 확률로 여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동 함수가 더 이상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일직선으로 딱 보이겠죠. 100%로. 관측이 되는 순간 이렇게 돼서 쫙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용어라 좀 혼동이 있는 건데 제일 일상적으로 바꾸면 가능성이라고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가능성. 여기서 관찰될 가능성들이 다 달랐는데 짐작. 보는 순간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하나의 결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붕괴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란 단어를 왜 그렇게 쓰냐는 얘기야. 발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야, 어렵게 좋은 말해야지. 단어도 아니에요. 네? 네, 좋은 단어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붕괴는 너무 약간 뭐 다른 게 뭐 무너져 내리는 게 붕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붕괴라는 게 건물이 무너지는 그렇지 느낌인데요. 내려앉는 거죠. 네, 근데 영어에선 이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라 이게 아까 같이 퍼져 있던 게 한 점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번역에서 생기는 문제. 압축. 압축이 압축. 오히려. 압축이라고 하시는 근데 게 그냥 이 자체가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냥 양자역학은 그냥 측정을 통해 결과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확률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사위가 있을 때 네.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1부터 6까지 각각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거든요. 네. 1도 6분의 1, 2도 6분의 1. 근데 막상 던지면 음. 3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냥 확률 100으로 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간 6개의 가능성이 하나의 하나로 가능성으로 붕괴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률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슈레딩거는 자신의 파동이 실제 전자의 파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파동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붕괴를 해서 한 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게 전자기파와 같이 물결파와 같이 공간을 이렇게 떨고 있는 파동이라면 내가 단지 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게 하나로 줄어드냐는 건데 사실 현재 우리 양자역학 입장에서는 측정을 통해서 그냥 결과가 나온 것뿐이에요. 사실 슈레딩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이 붕괴한다는 거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스스로. 이 사람은 이 자신의 파동이 뭔가 실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거는 원래 자신이 추구했던 불연속을 제거한 연속적이고 깨끗한 그런 이론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게 입자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연속적인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결국 슈레딩거도 그 자신의 파동 방정식이 나중에는 결국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기는 했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를 하기는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을 듣고 이건 내가 추구한 바가 아닌데라고 엄청 슬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하이젠베르크가 오히려 좀 더 혁신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진정한 혁신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를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이유가 내년이 아니고 1926년이 아니라 25년을 양자역학 탄생의 시기로 잡는 이유가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슈레딩거고 지난주에 하이젠베르크를 했지만 저는 하이젠베르크께 좀 더 쉽게 들려요. 지금 막 확률에 무슨 그렇게 붕괴에 막 이런 게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고. 똑같은 문제가 행렬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행렬에서는 파동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거기서는 그걸 얘기를 꼭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서 잘 그런데요.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파동 방정식은 아예 푸는 것 자체가 파동이다 보니 예. 처음부터 이게 뭔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문제가 두드러졌던 건데 사실 양쪽 다 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쪽이 더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파동함수가 갑자기 등장하고 가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막 복잡한 게 너무 많이 들어. 파동이 치죠 계속 막. 예? 파동이. 굉장히 세게 쳐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하이젠베르크를 더 좋아하시는 거네요. 저는 하이젠베르크파예요. 원래 좀 혁신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혁신을 그리고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또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슈레딩거 고양이는 언제 나옵니까? 말로만 듣던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나요? 자, 이제 몸을 좀 풀어야 돼요. 세한데? 여기 괜히 불쌍한 고양이가 나오는데요. 고양이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동시에 빛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죠. 네. 동시에 망치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동시에. 동시에 병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할 수 있죠. 중첩이니까. 자, 고양이는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 있는 거죠.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데드 앤드 얼라이브인 거죠. 양자역학은 이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중첩이죠. 나도 둘러다니면 활동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중첩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허용한다면 이거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측정 이론이고요. 이런 이론을 자,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뒷칸에다가 모셔야 될 것 같아.